군벌 간의 무력 분쟁으로 위험에 처했던 수단 교민 28명이 우리 군용기를 타고 탈출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대통령실은 탈출 작전 프라미스를 윤 대통령이 기내에서 직접 지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미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전된 북한 확장 억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넷플릭스 공동 CEO는 한국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가 전분기보다 0.3% 성장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대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스폰서 사업가도 소환을 예고하는 등 공여자를 먼저 조사한 뒤 송영길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전세 사기의 주범 건축왕 남모 씨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도 손을 댄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섭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전이 벌어진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이들을 태운 군용기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번에 구출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수단에서 위험에 처해 있던 한국인 28명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작전명은 약속을 뜻하는 프로미스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교민들을 태운 우리 군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사우디에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꼬박 2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단 수도 하르툼 공항이 폐쇄돼 먼저 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하르툼에서 홍해 연안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 850km 거리를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바꿔가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긴박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고장나서 이동 시간이 6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고 곳곳에서 검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의 지원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UAE가 양측의 제3국 교민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속상을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민들은 포트 수단 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대기하던 우리 공군 수송기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제다에 있는 킹 압둘라지스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 이 공항에 급파돼 있던 군의 다목적 공중국유 수송기 시그너스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피해 없이 교민 전원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귀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교민들은 사우디 제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한국으로 출발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귀국 후 교민들의 건강 상태 확인 등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구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위성으로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보고받으며 탈출 직전까지 상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전 과정에서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며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급 보안 속에 진행된 이번 교민 철수 작전에 정부는 육군 특수임무대를 비롯해 육해공 최정예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수단 현지에 체류하던 일본인 여러 명도 우리와 동행해서 안전히 철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수단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휴전이 끝난 뒤에도 각국의 자국민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단 사태 관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욱 기자입니다. 미국이 빈나덴 사살 작전으로 이름을 떨친 해군 특수부대의 요원을 투입해서 작전에 나서는 등
수단의 긴박한 상황에 놀란 각국의 자국민 탈출 작전이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체류 중인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출 과정에서 각국의 인명 피해까지 나오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수단이 지옥의 나락에 빠지기 직전에 있다며 무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 violence must stop. It risks a catastrophic conflagration within Sudan that could engulf the whole region and beyond. 유엔에 따르면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등 군벌 간의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단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수단인들의 피난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고 수단 최대 재분소가 파괴돼 식량난까지 겹쳤습니다. يعني الشعب السوداني حاليا متخوف من انه بعد يكون في حاجات لا اخلاقيه في الحرب دي غصب المدنيين واهتمام بالمدنيين تجاوز حقوق بشريه فدي المخاوف الظاهره من انسحاب الرحايا الاجانب.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이 수단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 do have deep concern about the engagement of the Prigozhin group, the Wagner group, in Sudan. 수단 군부는 러시아의 수단 금광 채굴권을 주는 대신 군사 지원을 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국가들이 수단 내 임박한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의 중재에 따른 수단 정권의 민정 전환 합의를 낙관해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오판으로 수단 주재 영국 대사는 철수 작전 중인데 연차 휴가 중이었고 미국은 외교관들부터 먼저 철수시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는 등 각국이 속속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별도 문건으로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한국형 핵 우산을 명문화할 거란 전망 속에 양국은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수단의 하나로 핵을 꼽았습니다. 핵에는 핵을 사실상 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5차례나 만났고 일본까지 3국의 안보 협력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핵정책 법제화로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위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힘을 모으면서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정세는 살얼음판입니다. 우리가 확장 억제,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회의적인 여론도 커진 상황. 12년 만에 국빈으로 미국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자국 본토를 공격받은 수준으로 전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가동해 응징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막판까지 조율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공격 땐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도 거론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약속받을지 이번 미국 순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의 공동 CEO를 만나서 4년 동안 2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향후 4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면서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최근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떠오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긴밀한 공조로 차단해 나선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연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심연섭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심연섭은 해외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 동일 대상을 동시 제재한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수시로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한 심연섭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화폐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에서 반도체가 부족한 걸 우리 기업이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 우리 정부가 요청을 들어준다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진단 함께 들어보시죠. 곤혹스럽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시장의 반도체 최대 또 수출국이기도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출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규제에 동참해서 수출 자체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단으로 나오는 기업이 갑자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적자가 일어난 상태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겨울 한파를 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에 대해서 여당은 안보 협력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일본 의회 연설에서 비슷한 기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안보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그런 취지입니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연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안보 협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할 정도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무참하게 침탈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도 모자라 이제와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가호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고발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는 공여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 전세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줘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임대차 갱신 계약 4건 가운데 1건은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깎아서 계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전월세를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하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된 전세 사기 사례는 총 106건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았다면 집이라도 남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매로 산 사람의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낙찰가율이란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인천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61%로 나타났는데요. 감정평가사가 주택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6,100만 원에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건축왕 남 씨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선순위입니다. 후순위인 전세 세입자는 금융기관이 가져간 뒤에야 남은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엔 피해자를 탓하는 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A씨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도 왜 이런 사기에 당했느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다시 돌아가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장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관련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탓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적잖게 보입니다. 대부분 개인 잘못이나 책임인데 정부에 보전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떼쓰기라거나 공부를 안 했느냐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쉽게 피할 수 없는 사기라고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사기를 벌인 남 씨의 경우 계약 당시 한 패인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는 전세보증금 2배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앞서 게시글을 올린 A씨도 실제 60건 거래가 비슷한 금액에 찍힌 것을 확인했지만 돌이켜보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거래들은 알고 보니 인천 지역 LH 간부가 뇌물을 받고 고가 매입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그 시세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중개업자랑 임대인 측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해자들은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잘못된 시선에 두 번 울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 노력만으로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었던 거고 책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적극적인 긴급주거,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시민대책위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어도 최우선 변제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강도 긴축에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1분기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과열 경고음이 들리고 상승 기세도 주춤해졌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움츠러들자 투자 심리도 덩달아 위축됐습니다. 올해 투자할 게 뭐 있나? 투자할 게 없잖아. 지금은 사실은 뭐 예금밖에 할 게 더 있나? 저조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올해 1분기 주식 거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주식 결제 대금은 1조 4,98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7.2% 증가했고 장내 거래 대금도 하루 20조 원을 훌쩍 넘기며 지난해 말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2차 전지 대세론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은행발 위기로 긴축이 빨리 끝나고 경기가 연착륙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 경기 선행 지수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도 끝나게 되고 하면 결국 이제 경기가 다시 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호재가 되고 있고요. 위험자산 선호죠. 급등세가 이어지며 시장이 과열됐다는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선 반대 매매, 즉 빚이 청산되면 지수가 급락하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이렇게 최근에 올랐던 증시가 다시 꺼질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지금은 방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려 속에 시장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과정인지 과열 분위기가 식고 있는 건지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2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36%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달보다 0.04%포인트 오른 0.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 역성장에서 한 분기 만에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수출은 감소했지만 민간 소비가 0.5%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률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14개월 연속 부정적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전망치는 93.8을 기록해 100보다 낮아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반 부진했고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는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여행을 갔다 왔더니 자신의 외제차가 사라졌다는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는데 이 차는 이미 수출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온 남성. 주차된 외제차 쪽으로 다가가선 자연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탑니다. 이내 시동이 걸린 듯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고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19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했고 이틀 전 같은 건물에 사는 40대 남성이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마침 차에 키를 놔두고 왔어요. 어차피 집이니까 차를 안심하고 놔두놓고 갔는데 19일 날 다시 돌아와 보니 차가 없던 거예요. A씨가 직접 이웃을 찾아갔더니 남성은 차가 며칠째 그대로 서 있어서 호기심에 접근했는데 차문도 열리길래 다른 마음을 먹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브로커를 거쳐 차를 팔아넘겨서 1,200만 원도 챙겼다는 겁니다. 업자가 보낸 탁송기사가 차를 가져가는 모습 역시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차주 A씨는 업자에게도 전화해봤는데 업자는 GPS 제거 작업까지 마쳤다면서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2천만 원을 달라고 되레 요구하고는 이후엔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냥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는 안 믿겨요. 차를 가져갔다는 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직접 불러 범행 동기를 캐물었습니다. 또 브로커와 업자가 도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만취한 운전자 차에 치여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던 사람들은 형량을 낮추는 데만 급급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원 수가 7만 명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음주운전 사진, 즉 4번 처벌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는데 어머니 암 진단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지 물어봅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할 수 있다, 힘내라는 응원 댓글이 줄줄이 달립니다. 음주운전을 거듭해 저지르고도 반성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형량을 줄이는 걸 돕는 전문 업체들도 여러 곳입니다. 한 업체에 연락해봤더니 50만 원을 내면 반성문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반성문을 좀 써드리고 수료증은 바로 오늘 안에 다 이제 발급이 되고요. 상담사 의견서까지 이분은 정말 교육을 잘 들었다라는 또 의견서가 나가요. 구형량을 낮출 요령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1인 캠페인을 해보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옷을 한 3-4벌, 5벌 정도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갈아입고 며칠 동안 한 것처럼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내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누가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벼운 처벌을 받을 방법을 이처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데다 음주운전에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오랜 관행까지 겹치며 상습 음주운전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상당히 높아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16만 2천여 명이 2번 이상 적발된 이른바 상습범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여러 횟수의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는 반성문 제출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하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에도 여성 신도들을 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정명석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요청한 정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0일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정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또 발부되면서 구속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0대 태국인 총책 A씨 등 유통 판매책 34명과 투약자 34명을 붙잡아서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시가 5억 5천만 원어치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초 사이 유아용 화장품통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이익 283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 조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변호사를 불러서 실소유자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명의를 수탁한 경위와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자로 행세하며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겨준 혐의로 지난 6일 실소유주 조 씨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 6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마치 붉은 띠처럼 불길이 타오릅니다. 등에 공기통을 맨 소방대원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서울 화곡동 지상 10층짜리 호텔 외벽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투숙객 6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한 가운데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 호텔 앞 주변에 여러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여러 대 서 있으니까 많이 겁이 나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종이에 수돗물을 받자 금세 누런 흙탕물이 가득 찹니다. 샤워기 필터는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서울 암사동과 천호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거나 단수가 됐다는 민원이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암사동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옮겨 설치하려다 관이 파손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하다가 그 관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단수될 때 뭐 약간 이게 좀 관이 흔들려서 흙탕물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다른 상수도관을 통해 다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벽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벽이 뜯겨나간 공장은 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금속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2도 화상과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하루 최대 61만 톤까지 추가로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와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장음댐에서 강물을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를 연결해 하루 최대 45만 톤을 확보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여유 물량은 여수산단 등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대책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엔 2단계로 섬진강 물을 하루 최대 16만 톤 이상 끌어와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2분쯤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진앙은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8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거로 보이지만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이 약한 진동을 느끼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30차례 발생했고 특히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역에서 지난 23일 이후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번을 포함해 모두 6번째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국제평화와 다자주의를 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15개 이사국이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 되자 국제무대에서 자국 입장 홍보에 나선 건데요. 서방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까지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제목의 다자주의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며 성토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4년 넘게 러시아가 구금 중인 폴 웰런 등의 사례를 들며 압박했습니다. Russia has violated universa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oth outside and inside its own borders. It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에게 의례적인 감사만 표하고 발언을 다음 순서로 넘겼습니다. Как вежли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я,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поблагодарю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предоставлю слово представителю Соединенн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라브로프 장관 옆자리에 앉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까지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is causing massive suffering and devastation to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adding to the global economic dislocation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우크라이나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러한 주제를 골라 안보리 회의를 연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과 미국이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итуация усугубляется утратой веры в многосторонность, когда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агрессия Запада разрушает блага глобализации, когда Вашингтон и его союзники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дипломатии и требуют выяснения отношений на поле боя. 결론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안보리 회의에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점령지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켰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사모일렌코 헤르손 조의회 의장은 해당 지역의 격전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대피 작업에 돌입한다는 정보가 있다며 외신에 밝혔습니다. 케냐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집단으로 굶어 죽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숫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동부 해안도시 말린디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 인근 숲에서 현지 시간 24일까지 발굴된 시신은 65구이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진 8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모두 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데일리네이션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에도 약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나 낮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약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3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1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와 전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충청 이남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영서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